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적 경호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경무대 경찰서입니다. 1949년이면 미 군정기를 지나서 해방이 되고 이승만 정권이 수립됐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창덕궁 경찰서가 폐지됐어요. 그리고 경무대 경찰서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군정 시대에 있었던 창덕궁 경찰서가 폐지되고 그리고 경무대 경찰서가 나왔다.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창경으로 가지 경무대에서 창덕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경무대 경찰서는 이제 60년에 박정희 정부 들어서면서 폐지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경무대 경찰서는 종로 경찰서 관할인 중앙청 경무대 군에 관할 구역을 해요. 그래서 53년에 관할 지역을 경무대 군회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좀 더 넓었다가요. 그리고 조직을 보시면 이 경무대, 경무계, 사찰계, 경비계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출제가 되지 않고요. 이러한 창덕궁 경찰서에서 경무대 경찰서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경호 규정을 제정합니다. 1949년에 경무대 경찰서를 제정했잖아요. 언제 제정이 되느냐 이 내용들을 좀 유의하셔야 돼요. 1949년입니다. 1948년에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이승만 정부가. 그리고 나서 이 경호 규정을 제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경호 규정이 제정이 되죠. 경호 규정과 경호 규칙이 있어요. 경호 규정은 지금 현재 처장이 제정하고요. 경호 규칙은 경찰청에서 제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호 규정의 내용들을 보면 경호라는 용어를 이제 써요. 처음에 이제 경호 용어. 일조의 경호에 필요한 사항은 본령에 의하여라고 정하면서 경호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경호 규정에 의해서 경호 규정이 최초로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경호 대상은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은 이기붕 부통령이 있었죠. 그리고 외국 원수, 그러니까 외국 대통령이 오신다 할지,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까지 여기에 들어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호처에서는 국무총리는 대상이 되지 않고 국무총리는 경찰이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경호를 여기에서 이제 경호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했다는 거죠. 장관, 외교사절, 도의사까지 인정에 대한 인사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경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죠. 이제 경찰관은 도상, 이제 길거리죠. 열차, 선박, 필요한 인정되는 장소에 소정 경호원을 배치해서 신변 안전 보호하는. 결국 신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호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경무대 경찰서장이 경찰 책임자가 되도록 주로 이제 경찰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런 내용을 담당을 했죠. 1949년에 경무대 경찰서가 신설이 됐고, 그리고 1949년에 경호 규정이 제정이 됐다. 경호 규정에서 가장 핵심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건데 대통령 이외에도 경호 대상자를 좀 넓혔다. 최초의 경호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내용이 이 객관식에서 준비할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이제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나와요. 4.19 혁명이 있었잖아요. 1960년에. 그리고 1960년 3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정부 형태가 바뀝니다.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4.19에 의해 가지고 개헌이 이루어지죠. 내각 책임제로 변하게 됩니다.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되고요. 서울시 경비과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경찰국 경비과, 경찰이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때가 이제 6월인데, 이게 8월 달에, 1960년 8월 달에 이제 2공화국이 수립이 되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서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서 청와대 이제 경찰관 파견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서가 이렇죠. 창덕궁 경찰서에서 경무대 경찰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경찰국 경비과, 경찰국 경비과로 이렇게 갔다가 자, 그 다음에는 청와대 경찰관 파견됩니다. 이렇게 신설해서 대통령 경호 책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제 경무대 경찰서에서 그리고 경찰로 넘어갔다가 경비국으로 넘어갔다가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이렇게 갔다. 조직은 이제 경비계, 수행계, 행정반으로 편성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960년에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에서 경호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냐 연도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949년 경무대 경찰서 그리고 1960년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재건회의 의장 경호대가 있어요. 61년이죠.
이제 5.16 쿠데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죠.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발족이 되면서 박정희 의장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제 의장 경호대 이렇게 좀 길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경호대, 최고회의 의장 경호대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있었잖아요. 경비국에서 경찰청 경비국에서 경찰국에서 그리고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로 바뀌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1961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서 담당하게 돼요. 1961년입니다. 그러면 1949년 그리고 1960년 그리고 1961년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보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경호대가 발족이 됩니다. 1961년 6월에 1년 뒤죠, 한 달 뒤죠. 국가재건 최고회의의장대는 중앙정보부에 예속된 후에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정식 발족하게 되죠. 순서를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중앙정보부 경호대, 중앙정보부 경호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 경호 대상은 이제 국가 원수부터뿐만 아니라 부의장, 내각, 수반, 국빈, 지명하는 주요 인사까지 이렇게 담당하게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국가재건 회의의장 경호대에서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다시 한번 조금 잘 보면 창덕궁 경찰서가 있었죠. 창덕궁 경찰서. 그리고 이제 경무대 경찰서, 이제 같은 경찰서예요. 창덕궁 경찰서, 경무대 경찰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가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로 이제 바뀌게 돼요.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제 그리고 국가재건회의 의장 경호대,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경호대, 중앙정보부 경호대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가시면요.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나와요. 대통령 이제 경호처가 나오게 됩니다. 1963년 상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경호실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통령 경호실이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은 이제 대통령 경호처인데 이 당시에는 대통령 경호실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 경호처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대통령 경호처죠. 경호실장이 별정직 후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실장 밑에 차장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일단 차장의 경우에는 이게 정무직이 돼서 지금은 정무직이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는 경호실 차장이 정무직 또는 1급 경호 공무원 상당해요. 지금은 정무직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정무직이었죠. 지금 1963년에요. 상공하고 출범이 되면서 대통령 경호실이 나왔다. 대통령 경호실. 자, 그러면 인물을 보면요. 출범 당시에 이 당시에 이제 경호실이죠. 경호실. 경호실은 대통령, 그 가족, 대통령과 모든 가족이 포함이 되고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와 경호실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범위가 앞에서 다음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이 되게 되죠. 1963년 대통령 경호실이 나왔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 경호처거든요. 1차 개정이 돼요. 1981년에 개정이 됩니다. 1981년 1차 개정으로 전직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들어가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 자녀가 포함이 되는데 지금은 자녀가 빠져 있어요. 지금 이 당시에 1981년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도 다 포함이 됐는데 나중에 개정이 돼서 자녀가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경호대상으로 이제 추가되게 돼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인물을 보면 이제 경호실은 다음을 담당한다 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든 가족, 지금도 이제 가족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자와 그 가족이 다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요. 퇴임 후 7년 이내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개정이 되어 10년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이 초창기에는 7년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10년이에요. 현재는 10년이죠. 근데 이 당시에 7년이었어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자녀. 지금은 자녀가 빠져 있습니다. 현재는. 다만 대통령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재직 중 퇴임 후 사망한 때에는 호위 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5년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는 2년이었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 계산을 퇴임한다 이런 경우였는데 예전에 2년까지 됐었는데 5년까지 됐다. 그리고 예전에는 7년이었는데 10년으로 좀 연장이 됐다. 예전에 자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경호실장이 특히 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인사까지 다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981년 대통령 경호실에서 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이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이게 들어서면서 대통령 경호 근거법을 대통령 경호실법에서 대통령 경호 등하는 법률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경호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경호처를 신설하고 경호처장을 차관급으로 이렇게 보하도록 하고 있죠. 경호처는 기획실, 경호본부, 안전본부, 지원본부, 안전교육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는. 나중에는 이제 좀씩 바뀌게 되죠. 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시 대통령 경호실로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 경호실이었다가 경호처로 바뀌었다가 다시 경호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호처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킨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 경호처를 대통령 비서실장 소속으로 독립시켜서 경호실 설치를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관급으로 격상을 하죠. 그러니까 장관급으로 이제 격상을 했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보였는데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다시 변경해요. 경호실장은 차관급으로 다시 바뀝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경호처로 바꿔서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옮겼더니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다시 장관급인 경호실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는 경호처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실까요? 이제 역사에 대해서 봤어요. 이제는 경호학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이론적인 측면으로 경호라는 것은 경호 대상자 그리고 경호를 하는 주체, 경호 대상자 객체겠죠. 그리고 경호 환경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다 함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경호라는 개념이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이 경호학이라는 것은 경호에 관한 여러 현상들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경호학의 성격은 종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법학. 왜냐하면 경호를 할 때 법에 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에 적용되는 법, 경호를 조직하는 법, 조직법, 작용법. 거기에 대해서 위법한 작용을 했을 때는 이제 구제와 관련된 법, 이러한 법이 이렇게 봐야 되고, 행정학은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경호 조직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인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예산은 또 어떻게 하고,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게 학이고요. 그다음에 경찰학도 여기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경호처라는 곳이 있는데 모든 걸 다 담당하지는 못하다 보니 결국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경찰청 경비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호 임무를 또 수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경호에 담당한다. 그래서 공경비 영역을 담당을 하고 그 안에는 경호가 포함되기 때문에 경찰학도 관련 학문으로 포함됩니다. 사회학이라는 거는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죠. 경호 환경이 어떤 건가라는 것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 경호학에서는 이렇게 법학, 행정학, 경찰학, 사회학 등 이런 학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제적이다. 그리고 이 종합과학적인 성격이죠. 그러니까 종합과학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다음 넘어가 보시면 경호학의 대상에 대해서 이 김도영 교수님께서는 경호 규범, 아까 법학적인 관점이죠. 경호 현상, 이건 사회학적 관점인데 경호 규범과 경호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종합적인 경호 대상은 경호 개념, 경호라는 건 무엇이고 경호 역사, 우리 앞에서 봤죠. 경호 개념, 형식적, 실질적. 경호 역사에 대해서도 봤어요. 경호 기관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경호 조직은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이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신변보호와 시설 경비, 경호 작용, 경호 작용이라는 측면, 그리고 경호 무기, 장비, 그리고 경호 환경 등 이런 재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호학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들과 연계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경호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경호학은 경호 규범의 구현을 위해서, 즉 법치주의가 적용돼요.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호 대상도 당연히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 경호처에서 담당하는 경호 대상과 그리고 경찰이 담당하는 경호 대상, 이걸 가려서 공경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적 경비 대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법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경호 기관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나오죠. 경호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경호 제도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호학은 경호법 해석학적인 연구 방법이다. 결국 법을 해석을 잘 해야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경호 현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경호 현상은 대체적으로 이제 경호 의식이나 제도, 관계 이런 게 다 구성이 돼요. 첫 번째 경호 의식부터 보면, 경호 의식은 경호에 대한 국민적 감정, 지식, 체계적인 경호 학설 등이 이런 것들이 이제 경호 의식이겠죠. 결국 이 국민들에게 어떤 반감을 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경호에 관한 지식이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적인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놔야 위험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창호 체계적인 경호 학설도 마찬가지고요. 경호 제도들의 존재 방식과 구조는 현상의 동향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경호의 제도, 결국 제도라는 건 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아까 경호실, 경호처 이렇게 제도. 경호실로서 장관급이면 훨씬 더 파워가 더 크겠죠. 경호처라고 하면 차관급이기 때문에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힘이 더 적겠죠. 경호 관계입니다. 경호 관계는 경호 규범, 의식, 제도 등을 해서 직간접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경호 현상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경찰입니다. 경호에 대해서 사회 재반 속에서 존재하는 경찰과 상호작용, 결국 경호와 경찰, 경호처와 경찰의 관계, 그리고 경찰권의 성질 이런 것들을 다 연구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김도영 교수님은 봤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럼 이제 경호학의 접근 방법이에요. 이제 경호에 관한 재반 현상들의 종합, 이게 이제 경호학이잖아요. 이제 경호학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차원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 김계훈 교수님과 그리고 이제 김도영 교수님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김계훈 교수님은 일단 규범, 결국 법학적인 관점에서 경호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이 경호법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경험론적 관점에서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서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만이 경호가 성공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생태는 환경입니다. 경호 환경적인 측면을 적용하는 거고, 체계론이라는 것은 법과 환경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거. 앞에서 봤던 역사적인 관점에서 경호를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게 보는 여러 가지로 보고 있다면, 김도영 교수님은 이 경호법 해석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법학적이겠죠. 그러니까 경호 현상은 결국 사약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교 경호학이라는 것은 외국이랄지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기능, 이 경호 각 기관들은 어떤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되는가, 특히 공경호와 사경호는 어떤 건가, 경험론적 연구 방법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만 좀 하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이제 거기 중에서 이게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경호 현상을 비롯한 사회 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경호라는 것도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물리와 화학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이런 걸 이제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주관 의식을 배제해야 한다. 인식론적 근거로 논리 실증주의를 신봉한다는 거죠. 논리.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논리에 이제 신봉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주관적인 어떤 감에 의존하지 않고 이 과학적인 논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만이 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역사적 접근 방법, 우리 앞에서 봤던 역사적인 부분이죠. 각종 경호제도의 진정한 성격을 온 특수한 방법을 수단을 제공하는 건데, 이 사회제도 제도 개혁 관련해서 정책 연구에 유용한 시사점, 정책 연구에 유용한 시사점.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와 그리고 비교 역사로서 외국 역사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서로 앞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 정책의 연구에 관한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앞에서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군인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죠. 그럼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권력 분립을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경호가 또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암살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정책 연구를 하고 앞으로 대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역사적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률적 접근법이 나오는데요. 경호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하고 왜곡되기 쉽다.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는 건데, 이게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경찰 경호죠. 이제 경찰 경호.
경호 과정의 역동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 이 경호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 왜곡되기 쉽다. 아무튼 이 법률로 보면은 너무 이제 편협하게 될 수 쉽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제도적인 측면이에요. 경호 제도, 이렇게 경호실, 경호처 이렇게 제도가 있잖아요. 경호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거야. 경호 기관이 제도죠. 직제를 비중에 둔다. 따라서 경호하고 제도론적 접근 방법은 경호 공식적인 구조, 기관 여기에 이제 치중을 하는 것이 바로 제도론적 접근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계론적이라는 것은 사회와 경호 현상을 하나의 커다란 체계로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법이랄지 이런 걸 다 보는 것인데 상호작용과 상호의존 관계, 예를 들면 경호 주체와 그리고 경호 대상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것이죠. 경호 체제는 투입과 산출에 의한 설명을 파악할 수 있지만 경호 현상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특수한 인물의 성격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에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호학의 접근 방법이요. 자, 이쪽 파트는 거의 좀 출제되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우리가 보는 게 경호학이기 때문에 경호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경호학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이제 앞으로 나아갈 하나하나씩 봐가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체계를 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경호 조직, 경호 작용, 경호 환경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보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이 다 앞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했다면 이제 법학적인 측면, 규범적인 측면들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접근이지만 결국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경호 조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 파트는 뭐 매 시험 출제될 수밖에 없죠. 이제 경호 조직입니다. 경호 주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대통령은 경호처가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 경비국에서 경호를 또 담당을 하죠. 이제 그리고 사경비라는 이러한 조직들이 있어요. 이 조직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자, 경호 조직이란 경호 대상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경호 대상자면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물론 이제 대통령 이외에도 있죠. 이제 인위적인 위해, 예를 들면은 뭐 테러랄지 를 할 우려가 있잖아요. 폭탄을 설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인위적인 위해 또는 자연적인 위해가 있을 수 있어요. 화재가 나거나 또는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이죠.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의미한다. 결국 경호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이 돼야 되지 사후에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경호 조직이라는 것은 인적 체계적 결합체를 의미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변 보호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해를 제거하는 겁니다. 위해를 사전에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그 위해라는 것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뭐 어떤 것인데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뭐 누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시면 이 경호 조직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에는 이제 경호처장이 있고요. 이제 그 밑에 하급 공무원들이 있겠죠. 경호 조직은 첫 번째 이 계층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계층제라는 거는 이렇게 상명 하복 관계로 되어 있어요. 명령을 하게 되면 복종을 하는 상명 하복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상명하복 관계의 계층제의 경우에는 올라갈수록 어떤 것이냐면 권한과 책임이 달라져요. 권한, 책임, 이렇게 이 달라지죠.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도 높아지고 당연히 책임도 높아지겠죠. 근데 이 계층제의 경우에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장점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신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제 올리게 되면 한 번 걸리죠. 그리고 또 다시 또 올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은 뭐냐? 가장 큰 단점은 밑에서 위 의견이 못 올라가요. 대부분 위에서 지시한 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신지식 도입이 어렵다. 신지식 도입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계층제의 구조를 보면 경호 조직은요 지휘 단일성. 뭐냐면 지휘관이 한 명이어야 돼요. 지휘관, 그렇다고 해서 지휘관이 의사결정 과정까지 똑같이 단일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지만 지휘관이 단일해야 되겠죠. 여러 명이면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선장이 여러 명이면 돼가 산으로 간다. 이런 것처럼요.
지켜야 되고, 이게 체계 통일성은 이겁니다. 이게 명령 복종 관계인데, 명령하면 복종해야 된다는, 이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 조직과 같은 명령 체계의 하향성, 그래서 하향적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경우 조직의 통일적인 피라미드형을 구성을 함으로써 결국 체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죠. 조직 내의 계층을 이루고 있어 지휘 감독 체제를 갖춘다. 이것이 바로 계층제입니다. 계층제의 원리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특성에 대해서 일단 보면은 경호 이 작용의 이제 특성으로서 이 계층제예요. 경호는 이제 개인적 작용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움직여요. 그리고 부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대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개인 단위가 아니죠. 하향적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개인 단위가 아닙니다. 이에 경호 행사의 직접 담당하는 경호기관의 조직은 집행기관적 성격으로 해서 다른 조직에 비해서 계층제 성격이 강하다. 결국 준군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군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는 이 계층제였어요. 두 번째 폐쇄성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폐쇄성의 반대 개방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층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급을 보면 계급이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직무 중심적으로 들어간 직위분류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러한 직위분류라는 것은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들을 더 뽑을 수 있거든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경호 조직은 이 폐쇄성이라는 특징을 하게 됩니다. 경호 조직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조직 경호 기법을 비노출, 이 비공개로 하는 이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조직은 법령주의와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따르고 있지만 경호 조직은 비밀 문서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래요. 근데 이러한 비밀로 하게 되면은 부패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넘어가 보시면요. 이게 전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성. 현대 사회가 기능적으로 분화되어서 결국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계층성이라는 것은 상명하복 관계잖아요. 근데 전문성이라는 것은 임무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무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군대에 들어갈 때 2등병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층에 있어서 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행정병이었어요. 그러면 행정병은 바로 전문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병이고 또 취사병도 있고 이렇게 같은 2등병 중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지듯이 경호도 마찬가지겠죠. 기능적으로 분화된 겁니다. 이게 임무를 분화돼서 과학기술의 발전함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전문화하는 것이죠. 첨단화, 지능화하고 경호조직의 기능 전문화, 분화 시대. 이게 분업부 원칙이라고 돼요. 근데 이 전문성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서로 협조가 곤란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죠. 협조가 곤란하다. 전문가들은 협조를 잘 안 해요. 서로. 이 전문화 원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문화와 이 계층제의 원리는 충돌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등병이기 때문에 고참이 뭐 하라라고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나는 또 행정병으로서 일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충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조정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게 뒤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전문화의 방안으로서 경호 조직은 업무 전문화와 과학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 경호 조직의 관리상 전문가를 채용 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 이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실적주의를 채용한달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런 것 중에 이제 하나겠죠. 경호 조직의 권위는 권력의 힘에 의존하는 데 탈피해서 경호 전문성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이 지금 세 가지 경호 조직의 특징을 보고 있죠. 계층제, 그리고 폐쇄성, 그리고 전문성.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과의 관계다. 이건 뭐냐면 계층제의 관계. 이게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호 조직은 기구 단위 권한 책임이라는 아까 계층제가 있었잖아요. 기여할 수 있도록 분화되어야 하지만 결국 이 두 개가 바로 조화가 돼야 되지만 조직 안에서 세력 중추는 권력의 계층을 통해 분화된 노력을 조정, 통제해야 된다. 결국 예를 들면 이 세분화된 업무 처리, 너무 세분화된 업무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문화하긴 했지만 통합성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는 이럴 때는 이 대화 채널을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서로. 이게 이제 조정과 통합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앞에서 봤던 통합성 또는 계층성과 그리고 전문성이 충돌이 되게 됐을 때 서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동성, 신속성이 있어요. 이제 고도 유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비행기, 자동차와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잖아요. 첨단 통신 장비가 발달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 처리, 전달 시간 단축해서 경호 조직도 그에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동성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경호 조직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호 환경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거 질러버리죠. 결국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적시성을 놓치면 안 돼서 이 기동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시기, 적시성, 시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적시성, 시기를 놓쳐버리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경호 장비, 그리고 과학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대규모성이에요. 개인 활동이 아니라 이 경호의 경우에는 바로 부대 단위로, 기관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이제 경호 조직은 정치 체제의 변화, 역사적 사건들, 다양성, 분화, 전문화,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기구 인원 면에서 점차 대규모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지금 이제 경호 조직의 특성을 봤어요. 경호 조직의 특성으로서 계층제 통합성, 그다음에 폐쇄성, 전문성, 이제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성과 기동성 등등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경호 조직입니다. 경호 조직은 부대 단위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이 피라미드식의 계층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있어서 결국 전문화, 분업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충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관계에서는 조정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공개로 하는 폐쇄성, 그리고 개인 단위가 하는 대규모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